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소, 오늘은 황세현 박사님 훈련교관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한국판 뉴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시장의 큰 화두인데 지금 사실은 여러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때문에 주가는 엄청 오르고 있는데 뭐 이 한국판 뉴딜 얘기를 할 거지만 사실 이 수치로 확인하는 지표들은 앞으로도 줄줄이 안 좋게 나올 거 아닌가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2분기까지는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기업 실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지표도 2분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3분기에는 이제 그 악화 추세가 조금 이제 멈추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그래도 조금 개선되고 있구나를 느끼려면 거의 4분기 근처는 가야 그래도 이제 지표들 자체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거는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시장은 보통 6개월 정도 네. 이제 선행하는 특성들이 있으니까 항상 주가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바뀔 거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종목에서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를 보는 것이 이제 주가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이제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결국은 4분기 정도를 이미 주가는 예상해서 네. 앞서서 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궁금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선방한 거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 하고 있잖아요. 선방 뭐 주가 경제적 네,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의 이제 동학 개미들이 가장 이제 전투력이 높은 동학 개미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이번에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모습은 분명히 관찰이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공격적인 참여가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데는 동학 전투 개미들의 역할이 지대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네. 그 전투 개미들께서 전보다 잘하고 계시지만 또 변화무쌍한 이 시장을 헤쳐나가시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작전을 잘 짜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한국판 뉴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한국판 뉴딜 경기부양책을 꺼내든 배경은 무엇이고, 그런 또 이름을 붙인 그 의미는 뭘까요?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라는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되고 실제로 경제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마이너스 0.2% 예. 한국은행 이제 경제 전망을 예측했죠?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제 기간이 만약에 길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경제 주체들, 특히 가계 기업들,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고통들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충격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충격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상태까지는 안 간다면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었을 때 경제는 금방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충격이 길어지면서 기업이 도산을 해버리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어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그리고 가게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림으로써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들도 가게들도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출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여력들이 생기는 거고요.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라. 특히 기업들에게 돈을 더 많이 쓰면 그러면 기업들이 도산을 안 할 수 있고 버티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경제가 훨씬 더 신속하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근데 박사님,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는 윤전기로 찍어내서 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달러는 윤전기로 찍으면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찍어냈을 때 후유증이라든지 국가 채무 문제들, 뭐 우리 본안에서는 조금 나가는 거지만 일부에서는 우려를 얘기하는데 거시경제적으로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정도의 수준, 앞으로 할 정도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가요? 현재의 수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받는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 네.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흔한 지표 중에 하나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채가 우리의 경제력, GDP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거냐, 예. 이걸 가지고 보통 재정 건전성을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40%에서 41%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이 3번 있잖아요. 네.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이 3번의 추경은 모두 부채에 의해서 조달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부채, 적자 국채의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빚이 늘어난다는 개념인 네. 거죠. 이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38%에서 39%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국가 부채 대비 네. GDP. 예, 이렇게. 그래서 외국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죠. 특히 이제 OECD 평균을 보면 보통 이제 80%가 넘어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사실은 엄청난 국가인데 네, 그래도 이제 일본은 빚이 엄청 많은데 빚의 구조가 대부분 그래도 건강하다. 국내 그렇게.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예. 평가를 받죠. 미국도 보면 100% 정도 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들은 이제 낮은 국가들은 60% 정도 되는 국가들이 있고요. 네. 근데 유럽도 이제 100% 근처를 가 있는 국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 OECD 평균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는 굉장히 사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거죠. 근데 수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속도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느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빚이 얼마만큼 빨리 늘어나고 있느냐, 사실 이 속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빚이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빚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생산력, 경제력이 늘어나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 속도는 보통 3% 내외 정도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작년에는 2%밖에 안 되고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가 되고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3% 근처가 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의 평균쯤 될 거다. 잠재 성장률로 보면 2% 후반 이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수준인데 그럼 네. 만약에 빚이 3% 속도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이건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별로 걱정 안 해도 예, 되는 예. 그만큼 우리의 체력도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국가 채무를 보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0%가 넘어가거든요. 10%, 11% 이 정도로 지금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나오고 그건 있는데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구조적으로 가면 문제가 구조적으로 되는 거죠. 가면 나중에 5년이 흘렀을 때 네. 내지는 10년이 흘렀을 때 네. 이것이 오히려 다음번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그런 구조를 잘 보고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정책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만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국판 뉴딜 그러는데 한국판 뉴딜 얘기 들어보셨죠, 김쌤? 네, 그러면 들어는 봤죠. 네, 한국판 뉴딜이면 한국판이 아닌 또 다른 판의 뉴딜이 있었다는 건데 뉴딜 정책에 대해서 공부 좀 해오시라고 했는데 해오셨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네. 방송 주제를 듣고 좀 네.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뉴딜은 루스벨트 행정부가 있을 때 네. 맞나요? 네. 대공황으로 이제 무너진 미국을 네. 이렇게 조금 살리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실행한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댐 짓고 맞나요? 도로 댐 짓고,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고. 일자리를 막 네. 만들어내는 거죠. 소위 이제 네. 케인즈가 말하는 유효수요를 막 창출한 네, 건데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그 수요가 사실은 정부의 자금에 의해서 이제 적극적인 수요가 창출이 된 거죠. 네. 정부가 댐을 짓고 그다음에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사업에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 거기서 기업의 고용인 또 근로자들에게 돈이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때 이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름으로써 불황에서 더 빨리 탈출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한국판 뉴딜은 실체가 뭐냐? 네, 왜 하는지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한국판 뉴딜의 그 내용들이나 실체를 좀 추경은 1차가 10조 7천억, 2차가 이제 우리 그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네. 그게 12조인가 했는데 네. 3차가 35조 3천억이더라고요. 35조가 예, 넘죠. 합치면 뭐 벌써 50조, 11조, 거의 12조, 60조 가까이 거의 60조 가까운데 됩니다. 그 돈을 소위 이제 한국판 뉴딜을 이제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제 많은 재원들이 이제 소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같습니다. 듣는 단어예요. SOC 하면 공장 건설 댐 짓는 건데 네. 디지털 SOC. 네, 디지털 SOC.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제 많은 자금들을 쓰겠다. 사실 이제 예전 같았으면 예. 이제 1940 사실 뉴딜은 대공황 지난 다음에 나온 거니까 1930년대 40년대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때는 사실 댐을 짓는다거나 혹은 맞아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예. 이런 때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러네. 장비가 많이 있겠구나. 장비가 주로 짓지 사람은 사람 인력이 몇명 안 그치.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도로를 건설한다, 댐을 건설한다,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인 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 개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전 전통적인 그런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인해서 고용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로의 정비라든지 뭐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사실 올라와 있거든요. 사회적 인프라가 사회적 예. 인프라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추가적으로 도로를 더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이런 도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냐 내지는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그 유용성이 네.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한계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들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사실 가계의 소득이 증가를 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고민일 거예요. 네. 일자리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요즘 고속도로 지나가시면 하이패스로 하시죠? 네, 네, 그렇죠. 하이패스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직원들을 다시 앉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디지털 SOC 같은 경우도 보면 예. 여기 이제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 이거는 장비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뭐 비대면 이러면 뭐 네. 데이터 센터 짓고 데이터 센터 짓고 필요하고 그런데 예를 그러니까요. 들자면 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깔고 예. 뭐 주로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기는 어렵죠. 네. 그렇다면 정부가 그렇게 뉴딜 정책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이 개선되는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음표를 달 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부도 그렇지만 고민일 거고. 당연히 고민일 건데 그렇지만 사실은 정부는 이렇게 디지털 SOC 건설을 통해서 가계의 직접적인 소득을 이제 창출하는 방식보다는 네. 디지털 SOC를 깔아놓으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업이 창업이 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반 환경 시설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네.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나타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OC 사업 자체에서 그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보다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서 네. 고용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사실 이런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단어들을 보면 사실 익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예, 네. 보면 DNA 생태계,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화 이런 거고요. 네. 근데 사실 네. 지금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맞아요. 네. 4차 산업혁명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네. 거기 이미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AI,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 IoT, 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자동 운전 시스템이라든지, 네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건데 이 디지털
생태계의 강화는 사실 4차 혁명, 산업혁명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 그걸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역할을 했던 거죠. 맞아요. 물론 이제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예. 포장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완전히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이미 많이 논의되었던 내용들 일부가 물론 이제 일부가 좀 변형이 되기는 했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더 이상 이거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부의 이번 뉴딜 정책은 이전의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예. 촉진하겠다라는 그런 정책과 얘를 같이 굉장히 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지금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당분간 한국판 뉴딜 이제 정책 테마가 주식시장에 주연 자리를 뭐 꿰찰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면 이미 주연 자리를 이미 꿰찼습니다. 꿰찬 거예요? 이미 꿰찼습니다. 네. 산업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네. 아 트렌드대로. 예. 그래서 사실 관련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그러네요. 관련된 그런 산업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이미 굉장히 크게 2차 전지, 네. 5G, 네, 맞습니다. 그죠? 5G.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네, 플랫폼 기업들, 음.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데이터의 클라우드, 축적과 맞아요. 정보 가공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음. 이미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최근 들어 보시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연장선상인 거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쪽은 그렇고요. 한국발 뉴딜 나오기 전에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디지털 인프라 쪽이고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이 쪽입니다.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린 뉴딜로 생각하면 자전거 좀 타세요, 김쌤? 아, 못 타요. 못 타요. 네네, 뭐 하는- 자전거 좀. 네. 그럼 뭐 골프는 좀 치세요? 아유, 뭐 잘 못 칩니다. 네, 뭐 잘하는 게 뭐예요? 영어 잘합니다. 아, 영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린 한참 해갖고 자전거주들이 엄청 올랐거든요. 아, 제가 그 그랬어요? 얘기하려고 그때 뭐 그린 성철대전이 뉴딜. 엄청 올라서 네네. 지금 그린 뉴딜이니까 이건 뭐지? 자전거인가 풍력인가 사실은 좀 헷갈리는데 앞서 말씀하신 개념이 그렇다면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도 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린 환경이랑은 좀 다르겠네요. 일단은 이제 에너지 분야 쪽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사실은 이제 탈원전도 어떻게 보면 그린의 그러네요.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투자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전기차, 없을 수소 그렇습니다. 에너지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네, 거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연 기관에 의존하던 자동차는 사실 머지않아 이제 생산 자체가 중단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2025년이 되면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내연 기관을 가진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 자동차가 이제 전기나 수소에 의존해서 달리는 그러면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이전에 비해서는 더 이제 그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 수소의 생산과 분배, 유통을 시키는 그런 구조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한국판 뉴딜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우리 김쌤이 가슴에 좀 새기신 우리 초보개미가 아니라 아까 개미알 우리 김쌤이 기억나시는 거 정리. 저는 잘은 모르지만 예측보다는 대응하는데 집중하라. 맞나요? 네, 중요한 얘기. 너무 학문적인 얘기를 했나요? 네, 예측보다는 대응. 예. 네, 저는 이제 집중하라. 우리가 사실 지금 뭐 언택이냐, 컨택이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미 4차 산업의 연장선상에 그런 소위 이제 언택의 시대로 들어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들어섰다. 들어섰습니다. 예, 그거를 투자자들은 우리 동학개미들은 인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네. 저도 열심히 동학 초보개미가 동학 전투개미가 되는 날까지 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소 구독 꾹 좋아요 꾹 허리는 안 돌아가요.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